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연구소 김민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럽 언어학계의 최고 권위자가 평생의 신념을 뒤바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한글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직접 목격한 한 학자의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 리처드 윌슨 교수의 연구실 벽에는 35년간 받은 수상, 트로피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리 좋은 곳에 놓인 것은 유럽 언어학회 평생 공로상이었죠. 상패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파벳 문명론의 아버지, 리처드 윌슨. 그는 정말로 유럽 언어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윌슨 교수의 대표작인 알파벳 문명론은 출간 후 20년간 전 세계 27개 언어로 번역되며 언어학계의 바이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류 문명의 모든 발전이 알파벳이라는 완벽한 문자 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죠. 로마 제국의 팽창도, 르네상스의 문예 부흥도, 산업혁명의 과학 발전도 모두 26개 알파벳 글자의 힘이라는 것이 그의 핵심 이론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윌슨 교수의 고급 언어학 세미나에는 전 세계에서 온 대학원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곤 했죠. 문자의 역사는 곧 알파벳의 승리사입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시작된 인류의 기나긴 여정이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완성된 알파벳에서 절정에 달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여 그의 강의를 들었고 동료 교수들은 그의 이론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에 어느 금요일 저녁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데이비드가 며느리 사라와 함께 8살 손녀 에밀리를 데리고 급히 찾아온 것이었죠. 에밀리의 얼굴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작은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에밀리가 학교에서 난독증 진단을 받았어요. 윌슨 교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난독증이라니요. 자신의 손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글자와 언어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말인가요? 에밀리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글자를 읽을 수 없을까요? B와 D가 계속 바뀌어서 헷갈려요. 와즈와 소도 똑같이 보여요. 선생님은 제가 게으르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안 돼요. 그 순간 윌슨 교수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완벽하다고 믿어온 알파벳이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밀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가 써온 수백 편의 논문보다 더 강력한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알파벳이 정말 완벽한 문자라면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날 밤 윌슨 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35년간의 학자 인생을 되돌아보았죠. 과연 자신이 옳았을까요? 혹시 학문적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외면한 것은 아닐까요? 새벽 4시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 난독증 연구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모든 이론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 윌슨 교수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6번째였고 책상 위에는 인쇄된 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가 발견한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난독증 발병률이 10에서 15%인 반면 한국은 고작 1에서 2%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독일 8%, 프랑스 12%, 이탈리아 9%. 모든 서구 국가들이 한 자릿수 후반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만 유독 낮았습니다. 처음엔 연구 방법론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진단 기준이 다르거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했죠. 하지만 WHO 산하국제학습장애연구소의 표준화된 진단 기준으로 재분석한 데이터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외 한국인 아동들의 통계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계 아이들도 백인 아이들보다 난독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오전 8시경 윌슨 교수는 한 편의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박진수 교수가 2023년에 발표한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법에 관한 연구였죠. 제목만 봐도 황당했습니다. 한글 음성학적 특성을 활용한 서구 언어 난독증 아동의 읽기 능력 향상 연구. 윌슨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양의 한나라 문자가 어떻게 서구 아이들의 난독증을 치료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논문을 읽어가면서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연구 대상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난독증 진단을 받은 6세에서 10세 아동 24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기존의 파닉스 교육법을, 다른 그룹은 한글 학습을 통한 음성 인식 훈련을 실시했죠. 6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교육법 그룹의 읽기 능력 향상도는 18%에 그쳤지만 한글 학습 그룹은 무려 73%의 향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논문에는 더욱 놀라운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9살 소년 토마스는 3년간 읽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학습을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알파벳 B와 D를 완벽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죠. 베를린의 7살 소녀 안나는 한글의 비읍과 디귿 모양을 익힌 후 영어 단어 읽기 속도가 3배나 빨라졌습니다. 파리의 8살 루이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후 프랑스어 철자법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논문을 읽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해온 모든 이론이 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로 알파벳보다 우수한 체계라는 말인가요? 그는 논문의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한글의 음성학적 투명성과 체계적 구조는 언어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인지적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며 이는 기존 서구 문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오전 10시 윌슨 교수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올린 학문적 성취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손녀 에밀리를 도울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은 아닐까요? 그는 즉시 박진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교수가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박진수 교수는 놀랍게도 완벽한 영어로 답장을 보내왔죠.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런던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으며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한글 기반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주저하지 않고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인 월요일,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한국인 학자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킹스 컬리지의 작은 연구실에서 만난 박진수 교수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자마자 윌슨 교수는 깜짝 놀랐죠. 박 교수의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이었고 언어학에 대한 이해도는 자신 못지않았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서구 언어학 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죠. 그는 윌슨 교수의 알파벳 문명론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윌슨 교수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는 보드에 기역자를 크게 그렸죠. 이 글자를 보세요.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 뒤쪽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기역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죠. 윌슨 교수는 무의식적으로 따라 발음해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글자 모양이 발음 기관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박 교수는 미음, 니은, 시옷 등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입술, 혀, 치아의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었죠. 윌슨 교수는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접한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달랐습니다. 알파벳은 소리를 임의적으로 기호화한 것에 불과했지만 한글은 인간의 발성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체계적인 문자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박 교수는 한글의 모음 체계를 보드에 그려가며 설명했죠. 오, 우, 우, 이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지인 사상의 기반의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 가로선, 세로선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입모양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과학적 원리라는 설명이었죠. 박 교수가 실제 치료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윌슨 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런던의 7살 소녀 루시가 한글을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아이는 비읍 글자를 보며 자연스럽게 입술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읍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영어 비 소리의 차이점을 스스로 깨달았죠. 2주 전까지만 해도 B와 D를 구분하지 못했던 아이가 한글을 통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이가 한글로 자신의 영어 이름을 표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루시는 루시라고 적으면서 영어 루시와의 소리 대응 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영어 단어들도 한글로 표기하며 철자와 발음의 관계를 스스로 터득해 나갔죠. 이 모든 과정이 단 3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음성학적 투명성이 극도로 높다는 점입니다. 영어의 경우 레드라는 단어가 현재형일 때와 과거형일 때 발음이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한글은 적힌 대로 읽으면 됩니다. 기역 아미음을 합치면 감이 되고 실제 발음도 정확히 그대로입니다. 이런 1:1 대응 관계가 아이들의 인지적 부담을 극도로 줄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서서히 한글의 체계적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 받침의 규칙성, 그리고 무엇보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글자 설계까지. 이 모든 것이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경이로웠죠. 그는 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글이라는 문자로 제 손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볼까요? 에밀리의 첫 한글 수업은 화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손녀와 함께 킹스컬리지 언어치료실에 앉아 있었죠. 박 교수는 에밀리 앞에 큰 종이를 펼치고 색연필을 내밀었습니다. 에밀리야, 오늘 새로운 글자 친구들을 만나볼 거야. 이 글자들은 너를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을 거란다. 에밀리는 여전히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교수가 먼저 그린 것은 미음이었습니다. 에밀리야, 이 글자를 볼 때 뭐가 생각나니? 에밀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모 같아요. 맞아, 그런데 이 네모는 특별해. 입을 꼭 다물었을 때 모양이야. 박 교수는 직접 입을 꼭 다물어 보이며 미음 소리를 냈습니다. 에밀리도 따라했죠. 그 순간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모 모양이에요. 입이 네모가 되었어요. 이어서 비읍을 가르쳤습니다. 이 글자는 입술이 위아래로 붙었다가 터뜨릴 때 모양이야. 에밀리는 거울을 보며 비읍 소리를 연습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평소 B와 P 발음을 헷갈리던 에밀리가 한글을 통해서는 정확한 발음을 구분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분도 안 되어 에밀리는 미음과 비읍의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가 집에서 스스로 한글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윌슨 교수가 서재에서 나와 보니 거실 바닥에 앉은 에밀리가 큰 종이에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든 글자를 정확한 순서로 따라 쓰고 있었죠. 그리고 각 글자를 쓸 때마다 해당하는 발음을 정확히 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에밀리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에밀리를 한글로 적으면서 그녀는 영어 에밀리와의 소리 관계를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글자가 춤추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읽기가 쉬워요. 윌슨 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에밀리를 괴롭혔던 춤추는 글자들이 한글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음절 단위 구조가 시각적 인식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도구라는 영어 단어는 D-O-G 3개의 분리된 글자로 인식되지만 도계라는 한글은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인식된다는 것이었죠.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에밀리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기본 자모를 익힌 후 영어 읽기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헷갈리던 B와 D를 한글 비읍과 디귿의 입모양 차이로 구분하기 시작했죠. 와즈와 소도 한글로 워스와 소로 표기해보면서 완전히 다른 단어임을 깨달았습니다. 3주차가 되자 에밀리는 영어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더듬거리긴 했지만 예전처럼 글자가 뒤바뀌어 보인다고 울지는 않았죠. 오히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한글로 소리내어 적어보며 발음을 확인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여러 전문가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한글 학습. 3주 만에 이렇게 개선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가장 기적 같은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에밀리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가져온 것이었죠. 영어로 쓴 편지였는데 철자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Dear Grandpa, thank you for helping me learn Korean letters. Now I can read English books too. I love you so much. 윌슨 교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의 변화가 자신의 35년 학자 인생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의 놀라운 변화 소식은 윌슨 교수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킹스 컬리지의 동료들이 먼저 알게 되었고 곧이어 케임브리지 언어학과 교수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윌슨 교수의 오랜 동료이자 경쟁자였던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의 하일리 밀러 교수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것입니다. 밀러 교수는 즉시 유럽 언어학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화상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리처드가 완전히 미쳐버렸다. 35년간 알파벳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그가 이제 동양의 미신적 문자에 빠져있다니. 이는 서구 학문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소르본 대학교의 장피에르 듀랑 교수도 동조했습니다. 윌슨이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학문적 객관성을 잃었다. 손녀 하나 때문에 2000년 서구 문명사를 부정할 셈인가. 이사회에서는 윌슨 교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논의되었습니다. 그의 명예교수 지위 박탈, 유럽 언어학회 평생회원 자격 정지, 그리고 그가 편집위원으로 있던 국제언어학 저널에서의 퇴출까지 거론되었죠. 밀러 교수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윌슨의 이런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그가 계속 이런 주장을 펼친다면 유럽 언어학의 권위 자체가 실추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윌슨 교수는 이런 반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한글 연구에 매진했죠. 매일 오후 박 교수와 만나 한글의 원리를 배웠고 저녁에는 에밀리와 함께 한글 연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현대 음성학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말이죠. 3주째 되던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크 톰슨 교수가 개인적으로 윌슨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였죠. 리처드, 자네 정신 차리게. 지금 유럽 전체 학계가 자네를 비웃고 있어. 알파벳 문명론의 저자가 이제 동양 문자를 찬양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톰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조용히 에밀리가 쓴 한글 연습장을 톰슨 교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크, 이 아이가 3주 전만 해도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네. 지금은 영어 동화책을 혼자 읽고 있어. 이것이 미신인가 아니면 과학인가? 톰슨 교수는 연습장을 들여다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또박또박 쓰인 에밀리의 글씨가 그의 편견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 학과장이 윌슨 교수를 불러 경고했죠. 교수님의 최근 행보가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과학적 주장을 펼치신다면 명예교수 지위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윌슨 교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학문의 목적은 진실 추구가 아니었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일의 한 언어학 전문지는 윌슨 교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몰락한 거장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기사는 윌슨 교수가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학문적 엄밀성을 포기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도 동양 신비주의에 빠진 서구학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조롱했죠. 그러나 윌슨 교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에밀리와 함께 한글을 쓰며
그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모든 비판보다 소중했고 명료해진 아이의 눈빛이 어떤 학위나 명예보다 값졌습니다.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35년간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발견했으니 다행이다. 학문은 권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글이야말로 내가 찾던 진리의 한 조각이다. 윌슨 교수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밀리의 성공 사례 하나만으로는 학계를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박 교수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런던 지역 난독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비교 실험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무려 6주가 걸렸지만 마침내 2024년 12월 첫째 주에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런던과 주변 지역의 6세에서 10세 난독증 아동 60명이었습니다. 그이들은 모두 최소 1년 이상 기존 치료를 받았지만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은 아이들이었죠. 윌슨 교수는 이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 30명은 기존의 파닉스 집중교육을, B그룹 30명은 한글 학습을 병행한 언어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A그룹의 치료는 런던 최고의 언어치료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정받는 오튼 마이너스 길링엄 접근법을 사용했죠. 숙련된 치료사들이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했고 최신 교구와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반면 B그룹은 박 교수가 직접 개발한 한글 기반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받았습니다. 주 3회 회당 50분씩 총 8주간 진행되는 집중 과정이었죠. 실험 2주차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B그룹 아이들이 영어 단어 인식 속도에서 개선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런던 남부에 사는 9살 제임스는 한글 기억과 키읔의 차이를 배운 후 영어 G와 K 소리를 완벽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동안 고와 코를 헷갈리던 아이가 한글의 도움으로 정확한 발음을 익힌 것이었죠. 8살 올리비아는 한글 받침 개념을 이해한 후 영어 단어 끝소리에 대한 감각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4주차 중간평가에서 결과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A그룹의 평균 읽기 속도 향상률은 12%에 그쳤지만 B그룹은 4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자 인식 정확도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였죠. A그룹이 8% 향상에 머문 반면 B그룹은 무려 58% 향상을 보였습니다. 윌슨 교수는 데이터를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주 차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B그룹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며 철자법을 익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살 벤자민은 스루라는 어려운 단어를 스루로 적어보며 영어 철자의 불규칙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슷한 패턴의 다른 단어들도 스스로 찾아 연습했죠. 7살 소피아는 한글 모음 조합 원리를 익힌 후 영어 모음의 장단음 구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A그룹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냐는 항의였죠. 특히 A그룹의 메리 존스는 윌슨 교수를 직접 찾아와 따졌습니다. 교수님, 제 딸 레이첼은 3년째 치료받고 있는데 별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B그룹 아이들은 벌써 책을 읽는다고 하던데 이게 공평한 실험인가요? 윌슨 교수는 실험 윤리를 지켜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속으로는 B그룹 아이들의 변화가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8주 실험이 끝날 무렵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A그룹의 최종 개선율은 18%였지만 B그룹은 무려 67%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었죠. 실험 종료 4주 후 추적 조사에서도 B그룹 아이들의 개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윌슨 교수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한글이 가진 근본적 우수성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런던의 로열 소사이어티 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윌슨 교수가 8주간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평소 10명 정도가 참석하던 언어학 세미나에 무려 300명이 몰린 것입니다. 유럽 각국의 언어학자들뿐만 아니라 교육학자, 의학자,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죠.
정말로 동양의 한 문자가 서구 언어학 2000년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윌슨 교수가 발표를 시작하자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실험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죠. PPT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모든 참석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B그룹의 67% 개선율은 기존 치료법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별 사례들이었죠. 3년간 치료받아도 진전이 없던 아이들이 한글 학습 후 불과 8주 만에 또래 수준의 읽기 능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르본 대학교의 듀랑 교수가 먼저 일어섰죠. 윌슨 교수,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모든 이론이 틀렸다는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알파벳의 장점만 보고 한계는 외면해왔죠. 한글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온 밀러 교수는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단 60명의 실험으로 2000년 서구 문명을 부정할 셈인가?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선동이다. 강당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윌슨 교수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죠.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발표된 난독증 관련 논문 2847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한글 사용 국가의 난독증 발병률이 일관되게 낮다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안나 반데르베르그 교수가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동 언어 발달 전문가였죠. 윌슨 교수님, 저희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진행한 예비 연구에서 한글 학습 그룹이 현저한 개선을 보였거든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라이덴 대학교까지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마르코 로시 교수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희 연구팀도 지난 3개월간 밀라노에서 소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글의 음성학적 체계가 이탈리아어 난독증 아동들에게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명확한 구분이 큰 도움이 되었죠.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비판이 점차 놀라움과 관심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에서 온 페터 슈미트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의 어떤 특성이 이런 효과를 만드는 것인가? 윌슨 교수는 박 교수와 함께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직접 본떠 만든 표의문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수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규칙성이 높습니다. 셋째, 음절 단위로 완성되는 구조가 시각적 인식을 돕습니다. 발표 마지막에 윌슨 교수는 에밀리의 변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8주 전 글자를 읽지 못해 울던 아이가 이제는 유창하게 영어 동화책을 읽는 모습이었죠.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1명, 2명씩 기립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윌슨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글이야말로 인류가 함께 나누어야 할 보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로열 소사이어티에서의 발표 이후 윌슨 교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대학들로부터 공동 연구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손녀 에밀리와 함께 한글 일기를 쓰는 시간이었죠. 두 사람은 한글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할아버지에게 그날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죠. 더 이상 글자가 춤춘다고 울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단어를 만날 때마다 한글로 소리를 적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소르본 대학교는 결국 긴급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한글과 서구 언어 교육의 미래였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 학술 대회에는 전 세계 30개국 200명의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고 그는 이 자리에서 평생의 연구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언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도 한글 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베를린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공식 연구가 시작된 것이었죠. 이탈리아 밀라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비슷한 연구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출범했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학습이 난독증 치료에 혁신적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윌슨 교수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대표작을 개정했습니다. 알파벳 문명론 개정판의 새로운 제목은 문자의 진화와 한글의 과학이었습니다. 서문에서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죠. 나는 지난 35년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알파벳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한글을 만나고서야 진정한 완벽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유럽연합교육문화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글을 유럽 난독증 치료의 공식 보조 교육 과정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었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주요 대학들이 한글 교육 과정을 신설했고 한국에서 언어치료 전문가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윌슨 교수에게 새로운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한글 기반 언어 치료 연구소였죠. 전 세계 난독증 아동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 연구 거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박진수 교수를 추천했죠. 한국의 젊은 학자가 유럽 최고 대학의 연구소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9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윌슨 교수는 정원에서 에밀리와 함께 한글로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학교 성적도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에밀리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이제 글자들이 제 친구가 되었어요. 윌슨 교수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35년간 추구해온 학문적 명예보다 손녀의 행복이 훨씬 소중했고 유럽 학계의 권위보다 진실이 더 값졌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남은 인생을 이 놀라운 문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학자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